그깟 생일 파티가 대수냐? 1년 먹을 김치가 걸린 일인데 출가 외인이 왜 남의 집 잔치를 챙겨? 출가 외인 타령하며 친정아빠 칠순잔치도 못 가게 하던 시모. 그날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죠. 그럼 당신 딸들도 똑같이 해야지. 대망의 시어머니의 칠순잔칫날. 제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형님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텅 빈 테이블을 보며 손을 떨고 계신 시어머니께 웃으며 속삭였어요. 어머님, 왜 서운해하세요? 딸은 출가 외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도 똑같이 못 오게 막아드렸어요. 얼굴이 흑빛이 된 시어머니와 공포에 질린 남편. 과연 저는 어떻게 시누이들의 발을 묶어버렸을까요? 출가 외인 타령으로 시작된 며느리의 완벽한 참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던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 인생을 그렇게 제 손으로 불구덩이에 밀어 넣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원래 결혼의 뜻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벌어서 혼자 쓰고 명절이면 부모님께 용돈 넉넉히 드리고 1년에 한두 번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그 생활이 꽤 괜찮았거든요. 35 넘어가니까 주변에서 시집 안 가냐 소리가 좀 뜸해지더라고요. 그게 또 편했습니다. 아, 이러다 혼자 늙는 건가 싶은 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한테 휘둘리느니 혼자가 낫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연애할 때 그 사람은요, 정말이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기세였어요. 정말 저에게 올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만 있어도 퇴근길에 약국을 3군데씩 돌아서 약을 사왔고, 제가 무심코 저 가방 예쁘다 한마디 하면 다음날 제 책상 위에 그 가방이 올라와 있었어요. 여자는 남자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숨만 쉬어도 예뻐 죽겠다는 그 표정 말이에요. 35년을 살면서 누가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준 적이 있었던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없었어요. 아버지조차 사랑을 따뜻하게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셨으니까요. 그 따스함에 홀딱 취해버린 거죠. 친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대기업 대리잖아. 걔는 중소기업 과장이야. 조건만 따지면 네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제발 정신 차려라. 결혼은 연애하고 다르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는 봤냐?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귀가 먹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귀까지 멀어진다는 게 딱 제 꼴이었죠. 이 사람이면 나보다 더 나를 아껴주겠구나. 그 한 가지 믿음 하나에 평생을 걸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도박꾼이 따로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무너뜨린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대형 트럭 운전을 하셨거든요. 기름때가 손톱 밑에 문신처럼 박혀 있고 핸들을 얼마나 꽉 쥐고 사셨는지 손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겉으로야 방긋 웃으며 인사했지만 아빠와 악수를 끝내고 돌아서는 순간 몰래 바지 옆구리에 손을 훔치거나 눈꼬리를 미세하게 찌푸리곤 했습니다. 본인들은 자기가 들킨 줄도 모르겠죠. 그 사소한 손끝 하나, 인상 한 번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던 날 넙죽 큰 절을 올리더니 아빠의 그 투박하고 거친 두 손을 덥석 잡고 자기 볼에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장인어른, 이 거친 손으로 우리 지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셨군요.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처가에 충성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세상에 다 큰 남자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데 제 마음이 안 녹고 백이겠어요? 아빠도 감동해서 눈시울 붉히시고 엄마도 훌쩍이시고 그날 우리 집은 말 그대로 감동의 도가니였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맹세코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눈물이 먹잇감을 앞에 둔 악어의 눈물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때 그 눈물 한 방에 제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불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예비 신부였는데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대뜸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너희 집 형편 뻔한데 대출받아 시작하면 평생 이자 갚다 늙어 죽는다. 내가 해주는 아파트에서 시작해라.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마련하기가 어디 쉬운가요? 처음엔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랐는데 바로 조건이 붙더라고요. 대신 혼수는 내가 지정하는 걸로 채워라. 집값 굳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싸구려 들여서 집 격떨어뜨리지 말고 내가 고른 최고급으로만 채워 넣으란 말이다. 솔직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신혼집 살림은 신부 로망이잖아요. 근데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까지 시어머니가 골라준 걸로만 채워야 한다니요. 제가 난색을 보이자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꾹 잡으며 속삭였어요. 자기야, 자존심 세우지 말고 실속 챙기자.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돈 아껴주시는 거잖아. 대출 이자 낼 돈으로 적금 붓고 편하게 살면 좋잖아. 응? 그놈의 실속 타령에 넘어가서 결국 시어머니 뜻대로 다 마쳤어요. 친정 부모님은 시댁에서 집 해준다니 기죽지 말라며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그 비싼 혼수 비용을 다 대주셨고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끌려다니며 준비한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아주 확성기를 댄 것처럼 떠들고 다니셨습니다. 말도 마요. 우리 며느리는 빈손으로 시집 온 위인이야. 내가 집 다 해줬지 뭐. 요즘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며느리는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아주 팔자 고친 거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그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빈손이라니요? 그 수천만 원짜리 혼수, 다 우리 아빠 피땀 흘린 돈인데 빈손이라니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갛게 빨개지는데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그러더군요. 아, 엄마가 기분 좋아서 농담하신 거야.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마. 사람들이 다 보는데 웃어, 웃어. 그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이 남자는 내 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엄마 편이고 상황을 회피하기만 하는 겁쟁이라는 걸요. 그렇게 찝찝하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집이 화근이었죠. 시어머니는 아예 현관 비밀번호를 외우고 다니셨어요. 주말 아침 늦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띠띠띠띠 경쾌한 도어록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네 명의 집 내가 오는데 뭐 어떠냐?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 게을러 터져서 어디다 써먹냐? 너 우리 아들 아침밥은 해 먹이냐?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이불을 확 걷어차는데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냉장고 검사는 기본이고 심지어 빨래 건조대에 널린 제 속옷까지 들춰보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이건 사는 게 아니라 감옥살이나 다름없었죠. 남편한테 사정사정했죠. 여보, 제발 비번 좀 바꾸자. 어머님 오시는 건 좋은데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게 말씀 좀 드려줘.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럼 남편은 정색을 하고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을 했죠. 당신 너무 계산적이다? 엄마가 해준 집인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엄마가 우리 도와주려고 반찬 챙겨 오시는 건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정 그러면 당신이 대출 받아서 집 사든가.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집이라는 볼모 때문에 저는 꼼짝없이 시어머니의 노예가 되어야 했거든요. 시누이들은 또 어떻고요? 자기들도 다 결혼해서 나간 사람들이 툭 하면 집에 와서 냉장고를 털어가고 가족 행사 때마다 비용은 저한테 전가하기 일쑤였어요. 올케는 집값 굳어서 좋겠네. 우리는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이번 우리 아들 돌잔치 답례품은 올케가 좀 해줘. 돈 많이 모았잖아. 더럽고 치사했지만 집 때문에 꾹 참았어요. 그래, 내가 참으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나 하나 희생하면 되니까. 그렇게 바보같이 참아왔던 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트럭 운전 그만두시고 작게 가게를 내셨는데 그게 자리를 잡아서 이제 좀 살만해지셨거든요. 평생 고생만 하신 아빠 칠순이 다가오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호텔 연회장 예약하고 음식도 최고급으로 맞추고 현수막까지 제가 다 디자인해서 준비했죠. 남편한테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보, 이번 아빠 칠순 때 당신이 사회 좀 봐줘. 아빠가 당신 말재주 좋다고 엄청 믿고 계시잖아. 멋지게 양복 입고 사회 봐주면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남편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당연하지. 장인어른 칠순인데 사위가 나서야지.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사회 봐서 장인어른 어깨 으쓱하게 해드릴게. 걱정 말고 준비나 잘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겠죠. 그런데 칠순 잔치 딱 3일 전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한테 호출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명령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번 주말에 김장한다. 배추 50포기 주문해놨으니까 그리 알아라. 시누이들도 다 온다고 했으니까 너도 아침 일찍 와서 배추 절여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번 주말이면 아빠 칠순 당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죠. 어머님,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말 저희 친정아빠 칠순 잔치예요. 호텔 예약도 다 해놨고 남편이 사회도 보기로 했는데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고함이 터져나왔어요. 뭐? 칠순? 그깟 생일 파티가 대수냐? 1년 먹을 김치가 걸린 일인데. 시댁 김장이 우선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출가 외인이 왜 남의 집 잔치를 챙겨. 친정 챙기느라 시댁 대사 빠지는 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어머님, 그래도 칠순이잖아요. 평생 한 번 있는 날인데. 시끄럽다. 정 가고 싶으면 와서 김장 50포기 다 해놓고 밤에 가든지 해라. 며느리가 돼서 빠질 생각부터 하고 아주 싹수가 노랗다 노래. 전화가 뚝 끊기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돈 칠순을 그깟 생일 파티라고 부르다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이번 주말에 김장하러 오래. 아빠 칠순인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당신이 전화해서 말씀 좀 드려줘. 우리 칠순 잔치 가야 하니까 김장은 다음 주에 하거나 우리 빼고 하시라고. 그런데 남편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제 눈을 피하며 머뭇거리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그게 사실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뭐? 어머님이 뭘 하시는데?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번에 김장하러 안 오면 엄마가 이 집 전세로 돌려버리겠대.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데 어떡해.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그래서 아빠 칠수는 당신 사회 보기로 했잖아. 남편은 곤란하다는 듯이 머리를 극적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러니까 칠수는 그냥 전날 점심만 간단하게 먹고 오면 안 될까? 장인어른한테는 내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잘 둘러댈게. 당신도 알잖아. 우리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 없는 거. 엄마 성격에 진짜로 집 내놓으실 분이야. 우리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김장하러 가자. 응? 그 순간 저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남자는 착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돈이 아쉬워서 장인어른을 그 중요한 칠순잔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비겁하고 졸렬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아니 정확히는 이 집 때문에 아내를, 장인어른을 팔아먹은 거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빠 칠순을 김장 때문에 못 간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그럼 어떡하라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장인어른 칠순이야 다시 또 챙겨드리면 되지. 집이 더 중요하잖아. 당신 진짜 융통성 없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핑계로 참고 억눌러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집 때문에 나를 팔아넘겨? 좋아, 내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저는 눈물을 쓱 닦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알았어. 김장하러 갈게. 대신 이 결정 후회하지 마. 남편은 제가 수긍한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눈앞에 쌓인 배추 50포기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고 씻어내는데 손가락 감각이 이미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죠. 고무장갑 안으로 스며든 찬 기운이 뼈마디를 쑤시고 들어오는데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고 다리는 퉁퉁 부어서 감각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몸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마음은 시댁이 아닌 호텔 연회장에 가 있었으니까요. 지금쯤이면 아빠 칠순 잔치가 시작됐을 시간인데 저는 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남의 집 김치나 버무리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배추 속을 넣으면서 빨간 양념을 바르는데 그게 꼭 제 속이 문드러져서 나오는 피눈물 같아 보였습니다. 오후 4시가 훌쩍 넘어서야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시누이들이 느긋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데 얼굴에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화장은 또 어찌나 곱게 하고 왔는지 김장하러 온 사람 몰꼴이 아니었죠. 어머, 올케 벌써 김장 다 했어? 우린 어제 늦게까지 모임이 있어서 늦잠 자느라 이제 왔네. 미안해서 어쩌지? 미안하다는 말과는 다르게 바로 식탁 의자를 빼서 앉으며 사온 커피를 홀짝거리더라고요. 작은 형님도 옆에서 거들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언니, 올케 손 빠르잖아. 우리가 거들어봤자 방해만 되지 뭐. 근데 올케 오늘 친정 안 가? 칠순이라며? 여기 있어도 돼? 그 말을 듣는데 쥐고 있던 배추 포기를 저도 모르게 꽉 움켜쥐어서 양념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꼴을 보고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큰 소리로 떠드셨죠. 얘가 효부라 시댁 일 먼저 한다잖니. 친정 칠순이 대수냐. 시댁 1년 먹을 양식이 중요하지. 역시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어. 안 그러냐? 어머님 칭찬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데 시누이들은 낄낄대며 갓 버무린 김치에 수육을 싸서 자기들 입에 넣기 바빴어요. 맛있다. 엄마 손맛이 최고야. 올케네 아빠 서운하시겠네. 근데 올케가 안 가면 칠순 잔치는 누가 진행해? 딸 없는 생일 파티네. 딸 없는 생일 파티라니요. 그 말을 뱉으면서 자기들끼리 눈을 마주치고 킬킬거리는데 순간 이성이 끊어질 것 같아 고무장갑을 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 빨간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저 식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야 했어요. 옆에서 무채를 썰고 있던 남편을 쳐다봤지만 이위인은 누나들 눈치를 살살 보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누나들, 그만 좀 해. 사람 민망하게 왜 그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하는데 그게 저를 위한 변호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비겁한 중얼거림으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남편은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계속 무만 썰어대는데 그 꼴이 어찌나 한심하고 밉던지 손에 쥐고 있던 배추를 남편 얼굴에 문대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죠. 해가 다 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그 지옥 같은 김장이 끝났어요. 허리를 펴는데 우두둑 소리가 나고 온몸에서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챙겨가는 시누이들 배웅하느라 저한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등만 보이고 계셨고요. 저는 씻지도 못한 채 옷만 대충 갈아입고 허겁지겁 친정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흐려져서 몇 번이나 눈을 벅벅 문질러댔죠. 친정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식탁 위에 켜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아빠가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속상해서 몸져 누우셨는지 안방에서 인기척이 없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남은 케이크랑 소주 한 병,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안주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잔치는 취소하고 집에서 조촐하게 드신 모양인데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시는데 술기운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셨으면서도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딸 왔냐? 우리 입맛엔 집밥이 최고지 뭐. 호텔 밥보다 엄마가 해준 밥이 더 맛있어서 둘이 배 터지게 먹었다. 난 괜찮다. 정말 괜찮아. 아빠의 거짓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트럭 운전하며 고생만 하신 우리 아빠 칠순 잔치 한번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는데 딸년 잘못 떠서 그 좋은 날 혼자 소주잔 기울이게 하다니요. 아빠의 그 투박한 손이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는데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열을 토해냈어요.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흑흑.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제 등을 아빠가 가만히 다가와서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거칠고 딱딱한 손길이 제 등 위로 느껴지는데 아빠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어요. 네가 무슨 죄냐? 사돈 어른이 너무한 거지. 다 안다. 우리 딸 마음 다 알아. 사위는 바빠서 못 온 거지? 괜찮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울지 마라. 내 새끼 눈 붓는다. 끝까지 제 탓 안 하시고 못난 사위까지 감싸주시는 아빠를 보면서 저는 결심했죠. 이 눈물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오늘 우리 아빠 칠순을 망친 대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대가, 피눈물 흘리게 만든 그 인간들에게 반드시 아주 처절하게 되돌려주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씻지도 않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종이가 찢어질 정도였어요. 붉은색 펜으로 꾹꾹 눌렀었죠. 아빠 칠순, 시댁 김장 백포기, 시누이들의 조롱, 남편의 방관, 아빠의 뒷모습,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으면서 동시에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순종적인 며느리 코스프레를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토를 달지 않았거든요. 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형님, 제가 다 치울게요. 어서 들어가세요. 그동안 제가 겉으로는 시어머니 비위 다 맞춰드리고 시누이들 갑질에도 웃으며 넘어갔더니 집안 분위기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제야 현실에 적응했다고 착각했는지 퇴근하고 오면 저한테 슬쩍 다가와서 등도 두드려주고 가끔은 과일도 깎아주며 안쓰러운 척을 하더라고요. 여보, 고생 많지? 엄마 성격이 좀 그렇잖아. 당신이 잘 받아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사랑해. 그 이빨린 소리를 듣는데 속이 울렁거려서 토할 뻔한 걸 몇 번이나 참았는지 몰라요. 사랑? 고마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뒤로 숨어버리는 주제에 그게 무슨 사랑이고 고마움이에요. 속으로는 비웃으면서도 겉으로는 살갑게 대답했죠. 아니야, 내가 더 잘해야지. 어머님 칠순도 다가오는데 이번엔 진짜 제대로 준비해드리고 싶어.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내 마음. 남편은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끌어안았지만 제 눈은 남편 어깨 너머로 달력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시어머니 칠순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께 아주 공손하고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칠순 잔치, 제가 호텔 예약하고 음식도 최고급으로 알아볼게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입이 귀에 걸리신 게 느껴질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냐, 역시 내 며느리다. 그래, 호텔은 어디로 잡았냐? 비싼 대로 해라. 남들 보기에 꼴리지 않게.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어깨에 힘 딱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시누이들에게 따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 아주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야기를 꺼내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예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있어서요. 옳게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님 재산 문제 때문에요. 혹시 형님도 알고 계셨어요? 재산? 엄마 재산? 무슨 소리야? 시누이 목소리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돈 얘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한숨을 푹 쉬며 아주 곤란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죠. 어머님이 이번 칠순 지나고 나면 지금 살고 계신 그 30평 아파트랑 시골에 있는 땅 전부 남편 명의로 돌리겠다고 하시네요. 이미 법무사 사무실도 알아보셨다고. 수화기 너머로 헉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어요. 뭐라고? 엄마가 미쳤어? 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아들한테만 준대? 그게 얼만데? 저도 그게 너무 죄송해서 어머님께 형님들도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출가 외인 딸들한테 줘봤자 남의 집 재산 된다고. 칠순잔치도 아들 며느리랑 오붓하게 하고 싶다고, 딸들은 와서 밥만 축내고 간다고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지만 3개월 전 제 아빠 칠순 때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드린 거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출가 외인 운운하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었죠. 이제 그 못을 뽑아서 시누이들 가슴에 박아줄 차례니까요. 시누이들은 난리가 났어요. 길길이 날뛰면서 배신감을 토로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너무하네. 우리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아들한테 받은 것도 없으면서 재산을 몽땅 줘? 옳게. 이거 확실해? 엄마가 진짜 그랬어? 네. 제가 옆에서 똑똑히 들었어요. 저도 같은 여자로서 형님들 빈손인 거 너무 속상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말인데, 형님, 이번 칠순 잔치 때 좀 강하게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강하게? 어떻게? 저는 목소리를 더 낮추고 결정적인 제안을 던졌죠. 이번 칠순 잔치에 다들 불참하시는 건 어때요? 어머님께 딸들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충격요법을 좀 주시는 거죠. 딸들이 없으니까 잔치가 얼마나 썰렁하고 초라한지 직접 느끼게 해드려야 해요. 불참하라고? 잔칫날? 네. 그때 어머님이 외로워하고 섭섭해 하실 때 제가 옆에서 은근슬쩍 바람 잡을게요. 어머님 역시 딸들이 있어야 잔치가 살죠? 형님들이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안 오셨겠어요. 재산도 좀 공평하게 나눠주신다고 하시면 당장 달려올 텐데. 하고요. 어머님 고집 꺾으려면 이번엔 좀 세게 아주 충격적으로 나가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형님들도 한몫 챙기실 수 있죠. 시누이들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제 이간질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돈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참 다루기 쉽더라고요. 그래, 옳게 말이 맞아. 엄마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해. 아들만 자식인 줄 알고 유세 떠는 거, 이번 기회에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안 가면 잔치 망할 텐데, 그래야 엄마도 정신 차리지. 알았어, 올게. 우리 잠자코 있을 테니까 올케가 잘 좀 거들어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어요. 네, 제가 형님들, 어머니 버르장머리 확실히 고쳐놓을게요. 드디어 칠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긴 했지만 일부러 가장 구석지고 조명도 어두운 룸으로 잡았습니다. 창문도 없고 벽지도 칙칙한 회색이라 화려한 잔치보다는 오히려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곳이었죠. 남편은 여보, 여기 좀 어둡지 않아? 하고 물었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요즘은 프라이빗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대세야. 뭘 알고 말해.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셔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두리번거리셨어요. 예, 애들은 언제 온다니? 우리 딸들이 서프라이즈 준비한다고 늦나 보네. 내가 못 살아. 걔네들이 원래 이벤트 같은 거 좋아하잖니. 저는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팔짱을 끼며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바람을 넣었죠. 네, 어머님. 형님들이 오늘 아주 특별한 걸 준비하셨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마 어머님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입이 귀에 걸리셔서 연신 싱글벙글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 방의 조명보다 더 어둡고 캄캄한 절망이 곧 시어머니 눈앞에 펼쳐질 테니까요. 텅 빈 의자들, 그리고 울리지 않는 전화. 그 적막함 속에서 시어머니가 느낄 고립감과 배신감을 상상하니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전
우리 아빠가 느꼈던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이제 당신도 똑같이 느껴보세요. 아니,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처참한 기분은 우리 아빠보다 더하겠죠. 남편은 시계를 자꾸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누나들이 왜 안 오지? 전화해 볼까? 제가 말렸죠. 아니야, 서프라이즈라잖아. 전화하면 김 빠져.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시어머니는 문 쪽만 바라보며 목을 빼고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컵에 물을 따랐어요. 잔 속에 비친 제 표정은 너무나 밝았지만 애써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무너져 내릴 시어머니, 그리고 돈 때문에 엄마를 버린 비정한 딸들이니까요. 어머님, 물 좀 드세요. 목 타시죠? 시어머니가 물을 받아 마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신 걸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무대는 세팅되었고 배우들은 각자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곧 막이 오르고 비극이 시작될 거예요. 시계 바늘이 저녁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원래 같으면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오고 갔어야 할 호텔 연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죠. 저랑 남편 그리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시어머니 딱 3사람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는데 그 넓은 공간이 주는 적막감이 숨을 턱 막히게 하더라고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고 시어머니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자꾸만 입술을 깨물며 물을 들이키셨어요. 30분이 지나도록 시누이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연락조차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테이블보 끝자락을 손으로 쥐어뜯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 애들은 도대체 언제 온다니? 전화 좀 해봐라.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냐? 서프라이즈라더니 사람 피 말리려고 작정했나? 저는 핸드폰을 드는 신용만 하고 통화 버튼은 누르지 않았어요. 어차피 받을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미리 시누이들에게 절대 전화 받지 마라. 그래야 충격요법이 먹힌다고 신신당부를 해뒀거든요. 시어머니가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3개월 전 우리 아빠 칠순 잔치 때 제가 느꼈던 그 막막함과 절망감을 시어머니도 조금이라도 맛보길 바랐으니까요. 어머님,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진짜 무슨 이벤트라도 준비하시는 건가 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원래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는 법이잖아요. 남편도 눈치 없이 거들더라고요. 누나들이 엄마 놀래켜 주려고 일부러 늦게 오나 봐.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곧 오겠죠, 뭐. 설마 안 오겠어? 그때였어요. 시어머니 핸드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카톡하고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터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하시는 순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시더니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셨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재산을 준다니. 내가 언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던지셨는데 액정 화면에 뜬 메시지가 제 눈에도 선명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아들만 자식이라며? 재산도 몽땅 아들 준다면서 칠순도 아들이랑 오붓하게 해. 우린 출가 외인이라 바빠서 못 가. 엄마가 그랬잖아. 딸은 남의 식구라고. 남의 식구가 왜 거기 껴? 재산 받은 아들이 효도 다 하겠지, 뭐. 우린 엄마한테 실망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연 끊자고. 시누이들이 보낸 단체 문자는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손을 덜덜 떨며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재산을 다 준다고 했어. 너희 누나들이 미쳤나 봐. 예, 너 빨리 전화해서 오해라고 해라. 당장 오라고 해. 이건 말도 안 돼. 남편이 당황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재산? 엄마가 재산 준다고 했어? 하며 허둥지둥 전화를 걸었지만 시누이들은 이미 차단했는지 신호음만 가다가 끊기더라고요.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차갑게 식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리고 아주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 친정아빠 칠순 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딸은 남의 식구라고. 출가 외인이 친정 행사 챙기는 거 아니라고요. 형님들도 이제야 어머님 뜻을 받들어 진정한 남의 식구 노릇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셔야죠.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에 경악과 공포가 서려 있더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비꼬는 거냐? 네가 시킨 거냐? 비꼬다니요. 어머님 말씀이 진리라 따르는 건데 왜요? 딸들은 필요 없다면서요. 아들이랑 며느리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둘만 남았잖아요. 오붓하고 좋네요, 뭐. 재산 문제는. 글쎄요. 형님들이 뭔가 오해를 하셨나 본데 어머님이 평소에 딸들한테 섭섭하게 하신 게 쌓여서 터진 거 아닐까요? 남편이 눈치 없이 끼어들더라고요. 여보, 당신 말이 좀 심하다? 누나들이 오해했나 본데 일단 오해부터 풀고. 저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남편을 쏘아봤어요. 오해는 무슨 오해? 엄마 재산 탐나서 안 오는 딸들이 정상이니? 이참에 당신이 재산 포기 각서라도 써서 보내든가 해. 그래야 누나들이 올 거 아니야? 당신이 다 가질 것 같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배 아파서 안 오는 거잖아.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제가 초대한 진짜 손님들이 등장했어요.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죠. 아빠는 제 키만한 화려한 꽃바구니를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개선장군 같았어요. 엄마도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아빠 뒤를 따라 들어오시는데 두 분 표정이 아주 당당하고 여유가 넘치시더라고요. 아빠가 성큼성큼 걸어오셔서 시어머니 앞에 꽃바구니를 쾅 소리 나게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돈, 칠순 축하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뭡니까? 딸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썰렁해요? 우리 딸내미도 내 칠순에 못 오게 하시더니 본인 칠순도 아주 가족적으로 딸들 없이 조촐하게 하시네요. 역시 사돈 교육관이 남다르십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라 필요 없다더니 진짜로 실천하고 계셨군요. 아빠의 호탕한 목소리가 텅 빈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시고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장인어른? 여기는 어떻게 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빠는 시어머니와 눈을 맞추며 한 번 더 비꼬셨죠. 왜요? 틀린 말입니까? 내 딸은 친정 챙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들볶으시더니 허허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봅니다. 그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네요. 아빠의 통쾌한 한방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셨어요. 남편이 부축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 손을 뿌리치며 악을 쓰셨죠. 사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지나치다니요? 사돈이 우리 딸한테 했던 짓에 비하면 이건 약과죠.
내 칠순 잔치 망치고 김장 50포기 시키셨다면서요? 그때 우리 딸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본인은 대접받길 바라셨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죠, 양심이.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천벌 받는 법이에요. 아빠가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기세에 눌려 시어머니는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물 한 잔을 따라드리며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주 차갑고 잔인하게요. 어머님, 칠순 잔치가 꼭 초상집 같네요. 딸 없는 서름, 자식한테 버림받은 기분. 어떠세요? 3개월 전 우리 아빠가 느꼈던 그 기분. 늦었지만 이제라도 뼈저리게 느끼셔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방긋 웃어드렸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케이크 커팅 하셔야죠? 딸들은 없지만 며느리가 있잖아요. 호호. 그날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는 눈물과 고함, 그리고 비참함으로 얼룩진 최악의 하루로 기록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알아누우셨고 남편은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 눈치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 아빠에게는 그 어떤 잔치보다 통쾌하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날이었죠. 이제 판은 뒤집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바보 같은 며느리는 없어요.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저들을 짓밟고 일어서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세요.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그야말로 폭망하고 나서 집안 꼴이 아주 볼만해졌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응급실 갈 뻔했다가 겨우 정신 차리고 집에 누워 계신다더라고요. 하지만 제 속은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간 것처럼 시원했죠. 그런데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시누이들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현관문 부서질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형님 둘이 도끼 눈을 뜨고 서 있더라고요. 옳게 문 열어. 당장 나와. 네가 감히 우리를 속여? 엄마 재산 막내한테 다 준다는 거 거짓말이라며. 형님은 들어오자마자 제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어요.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우리한테 거짓말해서 엄마 칠순 망치게 하고 지네 친정 식구들 불러서 엄마 망신 주고 너 제정신이니? 거실 바닥에 핸드백을 내동댕이 치면서 악을 쓰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아주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제 핸드폰을 들어 올리며 싸늘하게 웃어주었죠. 형님들 목소리가 너무 크시네요. 아파트 주민들 다 듣겠어요. 그리고 속이다니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형님들이 재산 욕심에 눈멀어서 엄마 버린 거, 그거 팩트잖아요. 뭐, 인연이 말 다 했어? 우리가 언제 버렸어? 네가 이간질했잖아. 이간질요? 제가 없는 말 지어냈나요? 어머님이 칠순 때 하신 말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달해 드렸을 뿐인데요. 딸은 출가 외인이라 필요 없다. 그거 어머님 18번 레퍼토리잖아요.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꾸하니까 시누이들이 기가 차서 펄쩍 뛰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 칠순의 친정 식구들을 불러서 난장판을 만들어? 우리 남편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 아, 남편분들요? 걱정 마세요. 아주버님들한테는 안 보냈으니까. 형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흥,
그럴 깡은 없겠지 하고 비웃더라고요. 저는 그 비웃음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네, 아주버님들은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실한 분들께 연락드렸어요. 형님들 시어머니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파일 하나를 전송해드렸죠. 아주 흥미로운 파일 하나를 전송해드렸죠. 뭐?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한테? 시누이들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서 입술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카카오톡 전송 완료 화면을 형님 눈앞에 들이밀며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여기 보세요. 파일 전송 완료. 읽음 표시 떴네요. 형님은 비명을 지르며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화면에 뜬 파일명은 형님 시댁 뒷담화였거든요. 너 미쳤어. 이걸 왜 보내? 이 안에 무슨 내용 들었어? 뭐긴요. 형님이 하셨던 주옥 같은 명언들이죠. 들어보실래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아우 짜증나. 우리 시어머니 또 오라 그러네. 노인니가 눈치도 없어. 돈이나 좀 뱉어낼 것이지 늙어서 귀찮게만 해. 내가 미쳤다고 거길 가서 김장을 해? 지 딸들이나 부려먹지. 맞아, 언니. 우리 시댁도 그래. 시어머니 밥 차려주기 싫어서 내가 일부러 손 다친 척 했잖아. 며느리가 무슨 종년이야? 돈 안 주면 안 가.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형님들은 얼음처럼 굳어서 숨도 못 쉬더라고요. 큰형님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 너 이걸 진짜 보냈어? 사돈 어른한테? 네. 실수로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봐요. 어머, 근데 사돈 어른이 바로 확인하셨네요? 그 순간 형님들의 핸드폰이 동시에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각각 시어머니, 마녀 할멈이라고 저장된 이름이 큼지막하게 뜨더라고요. 벨소리가 마치 공습 경보처럼 들렸어요. 시누이들은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손을 덜덜 떨며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 전화 왔네요? 빨리 받으세요. 사돈 어른들이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감동하셔서 전화하셨나 보네. 안 받으면 더 찍히는 거 아시죠? 형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화를 받는데 스피커폰 너머로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예끼 이년아, 네가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녔어. 노인니가 눈치가 없어. 돈이나 뱉어내. 당장 튀어와. 너 오늘 내 손에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네 남편한테 이 녹음 파일 다 들려주고 당장 짐 싸서 쫓아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형님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세요. 저기 하며 빌기 시작했고 작은 형님도 옆에서 전화 붙들고 네 갈게요. 잘못했어요 하며 싹싹 빌고 있었고요. 제가 형님들한테 손을 흔들며 그랬거든요. 형님들, 이제 가보셔야겠네요. 시댁 가서 효도하셔야죠. 저 부려먹은 만큼, 아니 그 2배로 사랑받고 오세요. 아, 그리고 앞으로 친정에 올 생각하지 마세요. 형님들 시댁 챙기느라 바쁘실 텐데 친정 올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출가 외인이잖아요. 시누이들은 저를 찢어 죽일 듯이 노려봤지만 시어머니 호출에 불려가느라 더 이상 저를 공격할 힘이 없었어요. 자기들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 정신이 없으니까요. 결국 너 두고 보자. 진짜 가만 안 둬. 라는 뻔한 대사만 남기고 쫓겨나듯 도망치더라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나이스를 외쳤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는지 눈치를 살살 보더다고요.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잘 들어. 어? 뭔데? 누나들 왔다 갔다며. 괜찮아? 누나들 이제 바빠서 우리 집 못 올 거야. 시댁 가서 효도하느라 정신없을 거거든. 그리고 당신도 이제 선택해. 시댁 행사는 당신 혼자 가. 제사든 명절이든 생신이든. 당신네 집 일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 나는 우리 부모님 챙길 거니까.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댁 행사를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엄마가 가만히 계시겠어? 가만히 안 계시면 어쩔 건데? 또 집 내놓으라고 협박하시게? 그래, 내놓으라 그래. 어차피 내 명의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에 목매야 해? 그리고 당신 잊었나 본데. 우리 아빠 칠순 때 당신 안 갔잖아. 당신은 처가 행사밥 먹듯이 빠지면서 나한테만 강요하는 거, 그거 양심 없는 짓 아니야? 나도 이제 똑같이 할 거야. 미러링이라고 들어봤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아니,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상황? 웃기지 마. 당신은 그냥 비겁했던 거야. 누나들도 봐. 이제 걔네들도 진짜 며느리 노릇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 당신도 효자 노릇하고 싶으면 당신 몸으로 때워. 나 팔아먹지 말고. 이혼이라는 말은 안 꺼냈지만 제 눈빛이 너무 살벌해서인지 남편은 감히 토를 달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는데 그 모습이 참 처량해 보였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안 받으려다가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아, 너 시누이들 시댁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돈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며느리 교육 잘 시켰다고 비꼬더라. 애들이 시댁 불려가서 죽어나고 있다는데 너 제정신이니? 당장 가서 수습 안 해.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아주 상냥하고 침착하게 대꾸했죠. 어머님, 그게 왜 제 탓이에요? 형님들이 평소에 며느리 도리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뜻 전해드린 건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왜 화를 내세요? 형님들이 효부돼서 칭찬받으면 어머님 면도 서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억울하시면 아드님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끊습니다. 너 전화 안 끊어?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전화를 끊고 차단 목록에 시어머니 번호를 추가해 버렸어요.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엄마 전화였어? 왜 그렇게 끊어? 하며 눈치를 줬지만 저는 아드님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했으니까 당신 폰으로 오겠네. 잘 받아들여. 아, 그리고 나 이번 주말에 친정 가서 잘 거니까 찾지 마.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동안 남편 몰래 차곡차곡 모아둔 비자금을 털어서 사고를 하나 쳤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소형 아파트,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버린 거죠. 비록 대출을 좀 끼긴 했지만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몰라요.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게 그냥 집이 아니잖아요. 시댁이라는 감옥, 집을 볼모로 잡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제 자존심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막이었으니까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친정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 밥은 먹었냐? 아빠가 가게 정리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아빠, 나 사고 쳤어. 나 집 계약했어. 내 명의로. 이제 그 지긋지긋한 시댁 집구석에서 나와도 갈 데가 생겼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잘했다. 장하다 내 새끼. 그동안 맘고생 많았지?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기죽지도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아빠가 있잖아. 무슨 일 생기면 아빠한테 바로 달려와. 아빠가 우리 딸 지켜줄게. 돈 필요하면 말만 해. 아빠가 가게 팔아서라도 보태줄 테니까. 아빠의 그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길거리에서 펑펑 울면서 다짐했죠. 이제 다시는 바보처럼 당하고 살지 않겠다고. 형님들을 시댁 지옥으로 보낸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 흔들 거예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계약한 그 작은 아파트가 저에게는 궁궐보다 더 크고 아늑한 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이 사실을 알게 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반응을 즐기는 일뿐이겠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더 독하게 그리고 더 우아하게 이 집구석의 서열을 정리해 나가는지 말이에요.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딱 저에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뒤집어 엎고 시누이들을 시댁 지옥으로 보내버렸을 때만 해도 저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거든요. 이제야 내 인생의 봄날이 오는구나. 이제는 꽃길만 걷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달콤한 승리의 맛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치 신이 너 너무 자만하지 마라 하고 경고라도 하듯이 더 큰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사건의 발단은 남편의 사업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이랑 대출까지 영끌해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거든요. 처음엔 대박 날 거야. 두고 봐. 내가 사장님 소리 듣게 해줄게 하며 큰 소리 쳤지만 현실은 냉혹하더라고요. 본사의 갑질이 시작된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을 강제로 떠넘기고 원가도 안 남는 재료를 비싸게 강매하고 심지어 근처에 똑같은 브랜드 가게를 또 내주는 만행을 저지르더라고요. 결국 남편 가게는 파리만 날리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게 되었죠. 가게 보증금은 밀린 월세로 다 까먹고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어요. 집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빨간 딱지가 붙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느라 피가 말라갔고 저한테 생활비 한 푼 못 가져다 주는 주제에 술만 퍼마시고 들어와서 주사를 부리더라고요. 그래도 부부라고 제가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적금 통장까지 깰까 고민했는데 남편이 먼저 선수 쳐서 시어머니한테 달려갔더라고요. 당연히 엄마니까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남편이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들어와서 현관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돈 없대. 뭐, 돈이 없어? 어머님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잖아. 그걸로 융통 좀 해달라고 하지 그랬어? 내가 말했지. 제발 살려달라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갚겠다고 빌었어. 근데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돈 없다. 네 누나들 챙겨줘야 한다 그러시더라.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제가 칠순 잔치 때 뿌려놓은 씨앗이 엉뚱한 열매를 맺은 거였어요. 그때 제가 시누이들한테 엄마가 재산 다 아들 준대요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때문에 시누이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시어머니한테 발길을 끊겠다고 협박을 했고 시어머니는 겁을 먹으신 거예요. 딸들이 진짜로 등 돌릴까봐 그리고 사돈댁에 약점 잡힌 딸들이 불쌍해서 쌈짓돈을 딸들한테 다 찔러주신 거죠. 거기다 제가 보낸 녹취록 때문에 시누이들이 시댁에서 공경에 처하자 시어머니가 사돈들 눈치 보느라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또 보내셨나 봐요.
결국 아들 사업 자금으로 들어갈 돈이 딸들 입막음 비용으로 다 새어나간 셈이죠. 이걸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지 쓴웃음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불행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 뒷바라지하랴, 회사 다니며 가장 노릇하랴, 시댁이랑 전쟁 치르랴. 제 몸이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목이 자꾸 붓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하고 넘겼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청천벽력 같았어요. 갑상선암입니다. 초기긴 하지만 크기가 좀 있고 위치가 안 좋아서 수술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건조한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들리더라고요. 암이라니. 내가 암이라니. 진료실을 나와서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허탈하고 억울하고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가슴만 먹먹해졌어요. 핸드폰을 들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내가 아프다는데 걱정해주겠지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안고 말이에요. 여보, 나 병원이야. 검사 결과 나왔는데. 아, 또 병원 타령이야? 병원비 아깝게 거길 왜 자꾸 가?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라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수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지도 않고 돈 타령만 하는 저 인간이 내 남편이라니. 와이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위로는커녕 짜증부터 내는 저 인간을 믿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병원 로비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소리내어 울었죠. 아파서 서러운 게 아니라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 뼈저리게 사무쳤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저는 혼자 끙끙 앓으며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 준비를 했죠. 시어머니한테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암이라는데 사람이라면 걱정은 해주시겠지 싶어서요. 어머님, 저 갑상선암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뭐? 암? 아이고 팔자야. 막내 사업 망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너까지 왜 그러냐? 굿이라도 해야지 원, 재수가 없으려니까. 첫마디가 재수 없다였어요. 걱정은커녕 마치 제가 일부러 아픈 것처럼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수술하면 입원해야 할 텐데 그럼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기냐? 애가 사업 망하고 살이 쏙 빠져서 안쓰러워 죽겠는데 며느리가 되어서 남편 보필은 못할 망정 병원 신세라니. 너 몸 관리 어떻게 했길래 그 모양이냐? 친정에서 보약이라도 한 제 안 지어주더냐? 어머님, 저 지금 암이라니까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아들 밥이 문제예요? 죽긴 누가 죽어.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더라. 네 시누이들 시댁 가서 고생하는데 너만 병원에서 편하게 누워 있으려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웃었어요. 실성한 사람처럼 깔깔대고 웃었죠. 이게 가족인가요? 며느리는 아파도 죄인이고 죽을 병에 걸려도 아들 밥 차려주는 기계일 뿐인가요? 이 집구석 사람들에게 저는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쓰다 버리면 그만인 건전지 같은 존재.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어 던지고 있었죠. 눈이 풀려서 저를 보더니 대뜸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너 엄마한테 전화해서 징징거렸다며? 아픈 게 유세야? 나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인데 너까지 왜 이래? 여보, 나 암이라잖아. 수술해야 한다잖아. 당신 와이프가 수술실 들어가는데 그게 징징거리는 거야?
아, 몰라. 갑상선암 그거 별거 아니라며. 엄마 말이 맞아. 너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뭐? 재수없게 진짜. 너는 짐이야, 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남편이 넥타이를 풀어서 바닥에 패대기 치며 침을 퇴뱉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사랑도 미련도 희망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이 가정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버텼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아, 끝이구나. 이 남자와는 정말 끝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도 이 사람은 나를 봐주지 않겠구나. 오히려 짐짝 취급하며 내다 버리겠구나. 몸은 암세포가 갉아먹고 있고 마음은 남편의 막말에 난도질 당해서 너덜너덜해진 기분이었어요. 바닥까지 추락한다는 게 이런 걸까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깊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기분. 남편은 소파에 널브러져서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고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밤새도록 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지옥을 경험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의 끝에서 이상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죽을 순 없다는 오기. 내가 누구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저 인간들 좋은 꼴 보라고 내가 죽어? 천만에.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반드시 살아서 건강하게 보란 듯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린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내 인생에서 너희들을 도려낼 거야. 암덩어리처럼 말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친정 아빠 번호를 눌렀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아빠는 신호가 가자마자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마치 딸 전화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요. 우리 딸. 잠 안 와서 전화했어? 무슨 일 있냐? 아빠의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흑흑. 나 아파. 나 암이래. 무서워 아빠. 뭐라고? 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가? 지금 당장 갈게. 문 열어. 전화기 너머로 아빠가 허둥지둥 옷 입는 소리, 차키 챙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저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졌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를 짐짝 취급해도 우리 아빠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래, 나한테는 아직 아빠가 있어. 엄마가 있어. 저 따위 쓰레기 같은 남편, 시댁 식구들 없어도 나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 그 사실 하나가 저를 어둠 속에서 건져 올려주더라고요. 이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내 인생을 정리하겠다고. 암덩어리는 병원에서 잘라내주겠지만 내 인생에 기생하고 있는 저 인간 말종들은 내 손으로 직접 잘라내겠다고요. 그게 수술보다 더 아프고 피가 튀는 과정일지라도 저는 기꺼이 칼을 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갑상선암 수술을 3일 앞둔 날이었어요. 입원 가방을 싸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또 다른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바로 제 인생 최대의 오점이자 족쇄였던 남편이라는 인간 말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빚독촉에 시달리느라 제 수술은 안중에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김장 못하러 온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예, 너 암이라면서 김장은 못해도 김치값은 보내야지. 며느리가 돼서 뻔뻔하게 누워만 있으려고.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오자마자 저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어요. 이게 뭐야? 또 병원비 청구서야?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봉투를 열어보는데 그 안에서 나온 건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합의서였죠.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술이 확 깨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사업 망해서 죽겠는데 이혼하자고? 너 진짜 독하다 독해. 독한 건 당신이지. 와이프가 암 수술 받는데 병원비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놈이 남편이야? 그리고 이거 잘 읽어봐. 당신 빚은 당신 몫이고 내 재산은 건드리지 마. 위자료 청구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뭐? 내 재산? 네가 무슨 재산이 있어. 이 집도 엄마 명의고 적금도 다 깨서 내 빚 갚았잖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남편이 비웃으며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저는 아주 차분하게 등기권리증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죠. 바로 제가 얼마 전 계약한 그 소형 아파트 등기 필증이었어요. 이거 보여? 내 명의로 된 아파트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가게 정리한 돈 내 통장에 다 넣어주셨어. 당신 빚 갚으라고? 천만에. 내 수술비랑 노후 자금이야. 당신은 땡전 한 푼 못 가져가.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갈 데도 없는데. 당신마저 버리면 나 죽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당신 엄마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해. 아, 참. 어머님 돈 없으시다며? 누나들 챙기느라 당신 버리셨다며? 그럼 길바닥에 나앉든가. 제가 차갑게 뿌리치자 남편은 엉엉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찌질하고 한심해 보이던지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고 혐오감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이혼해버리면 이 인간 빚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수술 앞두고 스트레스 받기도 싫어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죠. 좋아. 이혼은 보류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이 각서에 도장 찍어. 제가 미리 준비해둔 각서를 내밀었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남편에게는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것들이었죠. 경제권 완전 이양, 남편의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 모든 경제권은 아내에게 귀속된다. 시댁 지원 일절 금지, 본가 및 누나들에게 단돈 10원이라도 지원할 시 즉시 이혼 및 위자료 1억 원 청구. 가사노동 분담, 아내의 요양기간 동안 모든 집안일 청소, 빨래, 요리 등은 남편이 전담한다. 재산권 포기, 아내 명의의 아파트 및 친정지원금에 대해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빚상환 책임, 남편의 개인 빚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며 아내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남편은 손을 벌벌 떨면서 각서를 읽어내려갔어요. 여보,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내가 무슨 머슴도 아니고. 싫어? 그럼 지금 당장 나가. 법원에서 보자.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나야. 너희들은 내 발밑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각서를 받아들고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곁을 지키고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 새끼, 고생했다. 이제 안 아플 거야.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끓여온 죽을 먹으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다시는 아프지 말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그리고 독하게 살자. 퇴원하고 집에 오니 집안 꼴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산더미고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죠. 저는 발로 남편 엉덩이를 걷어찼어요. 일어나. 각서 안 잊었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해. 나 환자야. 요양해야 한다고. 남편은 부스스 일어나서 투덜거렸지만 각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군말 없이 고무장갑을 끼더라고요. 알았어. 하면 되잖아.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쌤통이다 싶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남편은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이랑 택배 상하차 알바를 시작했어요. 제명의 통장은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놨으니 자기 빚은 몸으로 때워서 갚아야 했거든요. 매일 녹초가 되어서 들어오면 제가 시킨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죽을 맛이었겠죠. 코피를 쏟으면서도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좀 봐주라. 하고 징징거리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힘들어? 내가 암 걸려서 수술 받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짐이라고 했지? 짐 취급받는 기분이 어때? 꼬우면 나가라니까?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아들이 밤낮으로 일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오신 거죠.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문 열어. 내 아들 잡아먹는 년. 네가 사람이야? 당장 문 안 열어.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오셔서 삿대질을 해대셨어요. 네가 인간이냐? 남편이 빚 갚느라 죽어나는데 넌 집에서 놀고 먹어? 내가 해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남편을 머슴 부리듯 해? 천벌 받을련. 저는 아주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서 남편이 써준 각서를 탁자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거 보이세요? 아드님이 직접 쓰고 도장 찍은 각서예요. 빚은 본인이 알아서 갚기로 했고 집안일도 다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자처한 거예요. 뭐? 각서? 이따위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이건 무효야. 내 아들 내가 데려갈 거다. 그러세요. 데려가세요. 대신 아드님 빚 3억, 어머님이 다 갚아주셔야겠네요. 아, 그리고 위자료도 준비하셔야 할 텐데. 돈 없으시다면서요? 시어머니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입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딱 붙어버린 거죠. 아들 빚 갚아줄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쳤던 거예요. 어미가 돈이 어디 있다고. 네가 좀 갚아주면 안 되냐? 부부라면서 네가 너무 매정하다. 매정하다뇨? 어머님은 아들 사업 망했을 때 모른 척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혼 안 하고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꼬우면 어머님이 갚아주시던가요. 싫으시면 조용히 나가세요. 저 요양해야 하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제가 방문을 열고 손짓하자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나가셨어요. 현관문 밖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돈 앞에서는 모성애도 자존심도 다 무너지는 게 인간인가 봐요. 그날 밤 남편이 터덜터덜 들어와서 엄마 왔다 갔다며 별일 없었어? 하고 묻는데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오셨더라. 당신 빚 갚아줄 돈 없다고 그냥 가셨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이제 이 집안에서 제 권력은 절대적이었어요. 경제권, 발언권, 그리고 도덕적 우위까지 모두 제 손에 들어왔으니까요. 남편은 제 눈치만 보는 하인으로 전락했고 시어머니는 돈 때문에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정의 구현이었을까요? 아니,
이건 정의가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 쟁취한 전리품이었죠. 수술 자국이 욱신거릴 때마다 저는 다짐해요. 절대 약해지지 말자고. 이 권력을 놓는 순간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테니까. 이제 남은 건 이 승리를 만끽하며 우아하게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해피엔딩을 위해서 말이죠. 수술을 마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목에 남은 가로선 흉터는 이제 옅어져서 화장으로 가리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제 건강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오히려 죽다 살아난 경험 때문인지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승진도 했습니다. 암 투병 이후에도 악착같이 일했고 남들보다 배로 노력해서 성과를 냈으니까요. 이제는 팀장님이라는 직함이 제법 어울리는 위치에 올라섰죠. 제 명의로 된 아파트 가격도 꽤 많이 올랐고 통장 잔고도 든든하게 채워져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반면 집안 서열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빚을 거의 다 갚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가 다 빨렸는지 예전에 그 뻔뻔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거든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현관에서부터 눈치를 살살 보며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 밥은? 하고 묻는 게 일상이에요. 제가 밥통에 있어. 차려 먹어. 하고 쌩안이 들어가면 군말 없이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까지 싹 해놓더라고요. 주말이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청소기 돌리고 빨래 개는 모습이 마치 훈련 잘 받은 강아지 같아서 가끔은 짠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불쌍하다고 봐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지만 길들이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돈줄을 쥐고 흔드니까 그리고 이혼이라는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시누이들은 어떠냐고요?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시댁에 끌려가 호된 시집살이를 당했는지 아니면 자기들 살기 바쁜 건지 저희 집엔 발길을 뚝 끊었어요. 가끔 명절 때나 억지로 얼굴 비추는데 예전처럼 저한테 갑질하거나 돈 뜯어내려는 수작은 꿈도 못 꾸죠. 오히려 제가 형님, 시댁에선 사랑받으세요? 김장 200포기 하신다면서요? 하고 웃으며 물으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응, 바빠서 하고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 가관이에요. 딸들이 자기들 시댁 챙기느라 친정엔 코빼기도 안 비치니까 외로움에 사무치셨는지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이번 주말에 뭐하냐? 몸보신 좀 시켜줄까 해서 닭이나 한 마리 삶을까 하는데 어머님, 저 바빠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닭은 자식들 불러서 드세요. 아, 그러냐. 애들이 다 바쁘다니 나 원참. 나 요즘 몸도 안 좋고 해서 요양병원 알아보고 있는데 은근슬쩍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며 제 반응을 살피시더라고요. 돈도 없고 딸들도 안 챙겨주니 며느리한테 얹혀 살고 싶으신 거겠죠. 하지만 저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3년 전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면서요. 어머님, 요양병원은 비싸잖아요. 그리고 딸들이 있잖아요. 출가 외인이라도 엄마가 아픈데 모르는 척 하겠어요? 저는 남의 식구라서 빠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알았다. 하며 힘없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목소리가 처량하게 들렸지만 동정 심은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아빠의 진짜 칠순 잔치날이 다가왔어요. 그 난리통에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던 게 한이 되어서
이번엔 제가 아주 작정하고 성대하게 준비했거든요. 호텔 연회장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홀을 빌리고 음식도 최고급 코스 요리로 깔았죠. 친척들은 물론이고 아빠 친구분들, 동네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북적북적한 잔치를 열었어요. 사회는 누가 받냐고요? 당연히 제 남편이죠. 이번엔 핑계도 못 대고 도망도 못 가고 아주 깍듯하게 양복 차려입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의 주인공, 저희 장인어른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위가 큰절 올립니다. 남편이 무대 중앙에서 넙죽 큰절을 올리는데 하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더라고요. 아빠는 얼굴이 발그레해지셔서 연신 싱글벙글 웃으시고 엄마도 눈가를 훔치시며 기뻐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들었죠.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그림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눈치 보게 하는 것. 그 짜릿한 승리의 맛을 만끽하며 저는 아빠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안겨드렸어요. 아빠, 칠순 축하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 내가 앞으로 더 효도할게. 그래, 우리 딸. 고맙다. 내 덕분에 아빠가 호강한다. 사위도 고생 많았네. 아빠가 남편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데 남편은 아닙니다. 장인어른. 당연히 제가 해야 할 도리인걸요. 하며 굽신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가식적이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에서 우러나온 진심 같아서 웃음이 났어요. 잔치가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는데 사진사 아저씨가 외치셨어요. 자, 다들 활짝 웃으세요. 김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로 살면 바보 취급만 당할 뿐이다. 내 목소리를 내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때로는 독해져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너무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덕분에 지금의 단단하고 강한 제가 있으니까요. 사진 속에 저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얌전해진 남편이 서 있고 뒤에는 든든한 친정 부모님이 계시고 저 멀리 구석진 테이블에는 초라해진 시어머니와 기죽은 시누이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이 완벽한 구도가 바로 제 인생의 성적표였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시댁에 가서 김치 담그고 청소하느라 뼈 빠지게 일했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예쁘게 화장을 한 뒤 저는 차 키를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남편이 쭈뼛거리며 따라 나오더라고요. 여보, 어디가? 나도 같이 가. 타. 친정 가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올 거야. 당신 운전해 줄 거지? 아, 응, 알았어. 내가 운전할게. 남편이 운전석으로 가려는데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은 조수석에 타서 편하게 가. 내가 운전하고 싶어서 그래. 진짜? 당신 피곤하지 않겠어? 괜찮아.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잡을래. 저는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경쾌한 엔진 소리가 심장을 뛰게 만들더라고요. 선글라스를 끼고 백미러를 조정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라디오에서는 신나는 댄스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수석에 얌전히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저를 힐끔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 출발한다. 꽉 잡아. 엑셀을 밟자 차가 시원하게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시댁으로 향하는 꽉 막힌 도로가 아니라 친정으로 가는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란 마치 제 인생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가 쥔 이 핸들을 놓지 않고 제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거니까요. 조수석에 앉은 남편은 이제 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제가 태워주는 승객일 뿐이에요. 내리면 내리는 거고 계속 타고 싶으면 요금을 내야겠죠. 존중이라는 요금을요. 백미러로 뒷좌석에 놓인 꽃바구니가 보였어요. 친정 엄마가 좋아하시는 프리지어 꽃다발이었죠. 노란 꽃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살.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화려하고 통쾌한 나라는 여자의 진짜 전성기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는 이제 개나 져버리세요. 제 이야기 들으셨죠? 인생의 운전대는 남한테 맡기지 말고 꼭 본인이 잡으세요. 그래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했던 시집살이를 뒤로하고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사연자님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사연자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한마디가 유독 귓가에 오래 머무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핑계로 나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연이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이기 전에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한 귀한 사람들이니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모진 풍파를 겪어내고 더 단단해진 사연자님의 앞날에는 이제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고 찬란한 꽃길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사이다 같은 복수와 감동적인 홀로서기를 보여주신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